자,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게 너무나 큰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우리 김태형 소장님이 네. 처음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직도 채물이 계속 남아요. 뭐 헌재를 상대로 해서 뭐 압박을 넘어서서 협박하고 뭐 심리적 테러를 가하는 이자들 미쳤나? 저 지금 윤석열이한테 좀 잘 봐달라고 해도 모자랄 판인데 저렇게 헌재 재판관들을 자극해서 무슨 도움이 될까 했더니 그때 소장님이 그러셨어요. 그렇게 협박하면 먹히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고. 네. 그 얘기가 자꾸 머릿속에 남는데 지난주에도 지금 출석 요구조차 못 받고 있는 그 정광훈이가 막 헌재를 싹 다 쓸어버리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네. 또 그런 협박은 국민의힘 의원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게 지금 석방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그 징후 들로 봤을 때 헌재 재판관이 흔들리는 거 아닌가. 많은 민주시민들은 그렇게 염려를 합니다. 네.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윤석열 구속 취소하고는 좀 별개의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헌재 판결은 네. 윤석열 풀어주는 거야 뭐 법기술을 써서 풀어줄 수도 있겠지만 네. 헌재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은 명백한 위헌 사유들을 다 무효화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게다가 또 하나 이제 차이점은 이게 사법 시스템의 문제인데 네. 윤석열 구속 취소는 일개 판사가 그냥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앞으로 제도 개혁을 꼭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뭐 예를 들면 영장심사위원회 같은 걸 만들든 뭐 하든 그렇죠. 그래서 여러 명이 같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네. 이 헌재는 단독 판단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네. 판사 혼자서. 예. 집단적으로 모여서 토론해서 결정하는 쪽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3명의 꼴통 판사가 있다 하더라도 네. 5명의 이쪽 판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5명의 판사들이 토론 과정에서 계속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야, 윤석열 풀어주면 뒷감당 어떻게 하냐. 나라가 절단 날 거다. 네. 뭐 이런 얘기. 네네네. 뭐 이 사람들은 풀어주자는 얘기하면 그 반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3명의 판사는 저쪽으로부터 엄청난 회유, 공갈 회유, 뭐 협박 이런 것도 받겠지만 내부 토론 속에서 또 이쪽 정보도 안 받을 수 없는 입장이란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그렇게 어떤 한 판사가 네. 어리버리한 생각을 하다가 네. 아까 얘기했던 뭐 소망적 사고 같은 걸 하다가 네. 독단적으로 풀어주는 이런 짓을 하기엔 좀 어려운 구조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헌재가. 예. 그래서 이 3명도 야 이거 너무 명백한 이 헌법 위반인데 이거를 우리가 오케이 해주면 네. 기각을 하면 예. 이제 헌재는 완전히 사라지고 뭐 우리도 역사에 길이길이 남아서 오명을 쓸 수도 있고 처벌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럼요. 이걸 걱정 안 할 수 없을 것이고 또 하나는 윤석열을 풀어줬을 때 네. 그거 봤을 거 아니에요. 예. 이 헌재 심리하면서 윤석열이 얼마나 미친놈인지 예. 자기들도 알 거란 말이에요. 아니 당장 그 중앙지법 판사 네. 그 저기 2명을 그 이재명 대표 영장 실질 심사 때 기각시켰다고. 그리고 저기 위증교사죄 재판에서 무죄를 줬다고 이 2명의 판사에 대해서 네. 수거를 하려고 했잖아요. 네. 그걸 보고도 어떻게 지귀현 판사는 네. 또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윤석열을 석방시킬 수 있는지 이 진짜 그게 그러니까 개인의 결정이 가능한 구조와 네. 헌재 같은 집단 토론 구조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판사들이 이런 것도 보면서 야, 쟤 풀어주면 뭐 지기현은 오히려 윤석열이 불러나면 네. 보훈해 줄 거라고 기대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풀어줬으니까 나는 이제 대법원장이야 다음.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 이 헌재는 예. 야 얘가 풀려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듣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헌재만큼은 이걸 기각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합니다만 예. 뭐 이제 또 모르죠. 윤석열 정권이니. 아니 그래도 저는 마지막까지 헌법재판관들의 양식과 그동안 보여줬던 그 태도가 있잖아요. 그 여기서 이 어떤 법을 부정하고 그 배반하는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정말 너무 쫄깃쫄깃합니다. 아니 사실은 법원과 검찰이 우리 편이 아니다라는 것이 바로 시민들의 염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국가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는데. 그게 바로 제가 볼 때는 한국 사법 소위 이제 법적 카르텔의 문제인데 네.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국민을 지배하는 권력을 획득하게 되는 구조. 네. 이거 뜯어고치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아니 일개 공무원 아닙니까 다들? 그렇죠. 뭐 법원의 판사든 검찰이든 그냥 공무원 시험 통과한 거예요. 네. 쉽게 하면 사법시험. 그럼요. 근데 사법시험 한 번 합격했다고 뭐 기소권을 독점한다든가 네. 뭐 재판권을 독점한다든가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 국민의 어떤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권력을 쥐게 해준다. 시험 통과자라고 해서 네. 이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도 다른 나라들처럼 저희도 앞으로는 이 사법부 검찰에 대한 통제력을 국민들이 갖는 그런 개혁이 꼭 필요하다. 사법부는 누구도 통제를 못합니다. 못하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판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유일하게 뭐 대법원장에 대한 뭐 인사청문회 때 근데 보니까 뭐 세게도 안 하고요. 뭐 이런저런 뭐 그냥 민원을 네. 제기하긴 하고 말이죠. 아, 참 그렇습니다. 장제원이 네. 지금 성폭행 의혹에 휘둘렸는데 뭐 처음부터 극구 부인을 합니다. 네. 극구 부인을 하는데 근데 증거는 계속 하나 둘씩 나오고 있고요. 예.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요거 이제 음모론 얘기하잖아요. 장제원은 예. 이거 한동훈이가 한 거다. 뭐 예. 이런 식의 얘기하는데 한동훈이가 자기 친윤이니까 예. 한동훈 쪽에서 치는 거 아니야. 아 좋네, 좋아. 이렇게 이 핑계거리 참 좋아요. 네, 그래 예.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일단 그 배제하고 음모론을 배제하고선 얘기해 본다면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왜 그러면 그때 안 하고 10년 넘게 지나서 이제야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성폭력 같은 걸 당했을 때 여성들이 바로 신고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우 그럼요, 당연하죠. 네, 예. 바로 못합니다. 놀라가지고 네, 너무 힘들고 놀라가지고 진정이 안 돼서 고소를 못하는 거지. 그리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알려진 기다렸다가 고소를 하는 그 피해 경우. 여성이 어디 있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 고통을 참다가 예. 견디기 어려워서 나중에 하는 경우도 많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처음에는 무서워서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지. 장제원이가 그래도 네. 부산에서 한 방귀 끼는 그런 권력자고. 네, 그렇죠. 또 그동안은 친윤이라고 해서 또 그렇죠, 날렸죠.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렸던 그렇죠. 그런 새도가였는데요. 그러니까 단순한 그 당시에 부총장과 비서관계가 아니라 예. 엄청난 권력자라고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또 생긴 것도 무섭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비서가 무서워서 못했을 수도 있는데 예. 이제 시간이 지나서 용기가 나서 했을 수도 있고요. 네. 또 한 가지의 가능성은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엄청난 권력자 친윤 세력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문제 제기해봤자 네. 먹히겠냐 이게. 네. 나만 무고죄 같은 거로 걸려서 감옥 갈 수도 있겠다. 네.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윤석열 정권이 흔들흔들 한단 말이에요. 윤석열도 감옥 가고. 그러니까 이제 용기를 내서 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음모론을 배제하고 본다면 이제 그런 이유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 장제원이가 처음에 보면 변명을 잘 못하는 사람이긴 해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들키긴 들킬 거 아닙니까? 네, 증거가 네, 나올 텐데 예. 이거는 뭐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등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뭐 전혀 사실무근이다. 딱 잡아댔지 않습니까? 네. 전혀 사실무근은 아니지. 고소 들어간 건 사실인데. 근데 있을 수 없는 그래서 뭐 이상한 문자도 보낸 것도 사실이고. 무고로 몰라 그런 거죠. 예. 근데 그 다음에 문자가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뭐 어쩌고 저쩌고 변명을 하기 시작하면서 꼬인 거 아닙니까? 네네. 이런 점에서 보면 장제원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 확실한 겁니다. 만약에 정말로 자기가 혐의가 없다면 네. 처음부터 다 밝혔어야죠. 그렇죠. 술 먹고 모텔에 간 건 사실이다. 그리고 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으면 모르지만 아침에 문자도 보냈고 네. 이런 관계였다라고 다 헤매가면 되거든요. 네. 근데 처음부터 잡아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런 걸 봐도 장제원이가 진짜 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죠. 아 근데 말이죠. 옛날에 그 안희정 네. 지사 사건 때 논평 들어보면은 와 살벌해요 진짜. 네. 뭐 그 세상에서 욕 안 쓰고 할 수 있는 비난은 다 동원했습니다. 네. 그 논리가. 예. 그때 장제원이가 그때 뭐 심지어 그런 말도 했습니다. 그 힘없는 여성 비서에게 뭐 무고죄를 뭐 운운하는 것은 뭐 아주 정말 가증스러운 위선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말이죠. 네. 근데 그게 말이죠. 자신과 관련해서 여비서 사이에서 벌어졌던 사건이 있고 3년 뒤의 일이에요. 네.
본인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죠. 안희정을 그렇게 악마화했단 말이에요. 네네. 예. 원래 도둑놈들이 다른 도둑놈 비난에 더 열을 올려요. 자기 어떤 그런 과오를 범죄를 덮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라도. 예. 설마 내가 얘를 국회의원 보좌관으로까지 기용했는데 얘가 설마 그러겠나? 그렇죠. 나만 그랬어? 다 그랬지. 안희정이의 죄는 들켰기 때문이야. 그렇죠. 왜 걸렸어? 왜 돈을 안 준 거야? 뭐 이런. 돈을 줘야지. 뭐 이러면서. 그렇죠.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또 이제 김태형 소장님은 또 한반도 문제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틀린 적이 없어요. 틀린 적이. 심지어 우리 트럼프 떨어진다고 뭐 다들 그렇게 예측했을 때도 유일하게 된다고 하신 분인데. 지금 자꾸 이 한국의 극우들이 핵무장론을 얘기하니까 미국이 한국을 원자력 AI 분야 경계해야 될 민감 국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소식 접하셨죠? 지정을 한 게 아니고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한 상태. 이게 4월 15일쯤에 할 것 같다는 얘기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한 건 아닙니다. 이제 하겠다고 지금 얘기한 거죠. 일단 뭐 트럼프가 워낙에 겁주고 그런 다음에 이익을 관철하니까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은 와, 이 지경까지 된 거 보면은 일단은 겁을 엄청 준 거죠. 왜냐하면 민간 국가는 뭐 국가 안보, 뭐 핵 비확산, 지역적 불안정성, 경제 안보 위협, 테러 지원 이런 걸 하는 나라들에게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미국이 불량 국가로 찍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을 민간 국가로 지정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민간 국가가 되면은 뭐 말씀하신 대로 원자력 협정 다 이제 못 하는 거고 AI 분야 협력도 못 하고 또 국제 신인도도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제사회에서 불량 국가로 낙인 찍힐 수 있는. IAEA가 사실 미국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미국이 굉장히 그걸 반대하고 있다면은 지금 저 극우들은 핵무장론 이거 접어야 돼요. 뭐 지금 뭐 조선일보 뭐 저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북한이 저렇게 핵무장했는데 그렇게 그런 북한하고 협상하려고 하는 트럼프라면 우리도 그 핵무장하게 해줘라. 지금 천울리를 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고 떠드는 개소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결국 주한미군도 철수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고 북한과 관계 정상화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랬을 때 극우 세력은 굉장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상황이 굉장히 재앙적 상황이에요. 트럼프가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극우가 완전히 작살나서 괴멸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핵무장을 하자. 이거는 전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트럼프를 협박하는 용도로 쓰는 것도 있어요. 네가 자꾸 그렇게 북과 관계 정상화하고 한반도에서 주한미군 뺄라 그러면 우리 자체 핵무장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 마라고 협박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기정사실로 보고 그렇다면 우리가 살 길은 핵무장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핵무장화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과거에 트럼프 측근들 중에서 한국의 핵무장화에 대해서 우호적 발언한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지나가면서 한 소리고요. 얼마 전에 그 트럼프 최측근 이름은 제가 기억 안 나는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한국인들 중에서 핵무장을 찬성하는 사람의 비율이 대단히 높다. 한 80% 나온다. 그렇긴 해요. 그러자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그건 니네가 여론조사할 때 그냥 핵무장에 찬성하냐고 물어봐서 그런 거 아니냐. 설계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핵무장을 했을 때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까지 알려주고 그럼에도 하겠냐고 물어봤어야 되지 않냐. 그러면 그렇게 안 나올 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한국이 핵무장을 하려면 NPT 탈퇴를 해야 돼요. 그렇지. 북한처럼 해야 하는 겁니다.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NPT를 탈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확산 체제에서 탈퇴를 해야 되는데 NPT 체제에서 탈퇴하면 당연히 제재받습니다. 그렇죠. 이게 미국으로만 제재받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제재를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NPT를 탈퇴했을 때 러시아, 중국도 제재를 했잖아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소위 이제 뭐 약간 가깝다고 했던 나라들도 다 제재를 했어요. 남몰래 도와주긴 했어도 겉으로는 그거 안 도와줬어요. 그 당시엔 굉장히 강경하게 아예 안 도와줬습니까? 강경한 제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북한과 러시아 관계, 북한과 중국 관계가 굉장히 악화됐죠. 북한이 노골적으로 강대국이라면서 얘네들이 미국 들러리 나서고 이러면서 관계가 아주 나빠졌었거든요.
사실 그러면서 북쪽이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이 겪었던 것도 그런 제재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도 만약에 핵무장을 NPT를 탈퇴하고 자체 핵무장을 추진한다 그러면 미국과 러시아,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미국 같은 나라는 미국의 허락 없이 NPT를 탈퇴하고 제재를 핵무장을 시도할 경우엔 군사 공격을 합니다. 근데 북한에게 그렇게 안 했던 것은 네. 너무 위험했기 때문에 전쟁이 그 당시에 안 한 거지. 뭐 조그만 나라가 그렇게 하려면 쳐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이라크에 쳐들어갔던 것도 사실 거짓말이었지만 핵무장하고 하려고 한다는 뭐 이제 그런 그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들어간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군사적 공격을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군사적 공격까지. 예. 중국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중국, 러시아 이런 데서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예. 게다가 또 러시아는 북한하고 네. 뭐 군사적 조약도 맺었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미국이 이제 허용할 수 없는 이유는 한국이 설사 미국이 오케이 그래 한국은 해라고 허용하면 일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야 그럼 우리도 해줘야지. 우리도 해야지. 예. 대만은요. 대만도 하겠죠. 당장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동아시아에 다 핵 도미노가 퍼지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미국이 감당 못하는 거죠. 못하죠. 미국은 그럼 필요 없어요. 예. 필요 없어요. 그건 그렇지. 뭐 트럼프가 뭐 그건 상관없을 수 있지만 예. 중국 봉쇄를 못하게 됩니다. 네. 동아시아에서. 예. 이런 상황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이 NPT 체제에서 예외를 인정하면서 한국에게 핵무장을 허용해 줄 생각은 없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발끈한 거죠. 이것들이 감히 나를 협박해. 트럼프는 실제로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것도 화를 내지만 공갈 협박하는 거에 아주 발끈한 사람이잖아요. 젤렌스키 얼마 전에 그렇죠. 젤렌스키 왔을 때 아장나지 않았습니까? 예. 네가 감히 나한테 대들어? 예. 그럼 다음 날 막 트위터에 올리는 사람이에요. 욕하면서 그렇죠. 예. 열받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한국 애들이 깔짝깔짝대면서 핵무장, 자체 핵무장론으로 나를 흔들려 그래? 야 저것들 손 좀 봐줘. 그게 저는 이번에 이 민감 국가 지정을 이제 일정에 올리면서 한국을 흔드는 거라고 보는데 예. 만약에 여기에서 자제하지 않는다 한국이 네. 그럼 언젠간 진짜 할 수도 있어요. 게다가 윤석열이가 직무 복귀한다. 이거 골치 아프죠. 진짜 우리가 핵폭탄을 맞는 그런 상황에 거의 비견될 만큼의 재앙이 우리에게 닥칠 것이다라고 예측하게 됩니다. 윤석열은 만약에 복귀하게 된다면 이제 뭐 이건 만약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만약에 복귀한다면요. 전 100% 전쟁을 일으킨다고 봅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수거 명단 지금도 갖고 있을 텐데 어차피 나온 거니까. 야 이번에 새로 싹 다 먼저 수거부터 하고 계엄령 때리자. 그렇죠. 그러면서 계엄령 때리면 성공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네네네. 한다 그러면 군대가 그렇게 잘 움직이겠냐는 거예요. 그 정도의 수거를 할 정도로. 일단은 그 전원 수거를 하고 그리고 나서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체포를 하고 그렇게 해놓고 해야 되는데 거사를 벌이겠죠. 그 명령을 군인들이 순순히 따르겠냐는 거예요. 이번에 그렇죠. 내란을 실패하면서 국회의원을 잡을 수 없다. 뭐 그다음에 언론 활동이나 정치 활동을 다 금지할 수 없다. 이건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군인들도. 군인들의 동요가 상당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을 맹종하던 군인들도 상당 부분 지금 체포된 상태고. 그러하기 때문에 윤석열이 그렇게 전 국민 대상 수거 작전을 과감하게 펼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도 알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계엄을 성공시키려면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은 그야말로 한국에 있는 이 핵무장, 자체 핵무장이 이미 돼 있는 핵폭탄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윤석열 풀러나오면 아주 골치 아픈 거죠. 아니 사실 핵무기는 방어용인데 윤석열은 공격용 핵무기예요. 맞습니다. 실험이 불필요한.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소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는데 다음 주에는 탄핵된 나라에서 뵙기를 원합니다. 정말요. 이 주말에 꼭 그런 결론이 여러분 내일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